drugs, you have to catch them in real time. Otherwise, there's no evidence of the meeting left behind. 억울하게 자유를 억압받고 약 13년에 이릅니다. 현대사회 범죄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을 위한 과학, 알기 쉬운 과학, 그 지식이 쌓이는 과학 강연 사과나무의 진행자 고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셜록 홈즈 아세요? 네. 그리고 또 과학 수사대 CSI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예전에 셜록 홈즈는 뭐 범인의 구두에 붙어 있는 흙의 종류로 이 사람이 어디를 지나왔다 뭐 이런 거 추적했었는데 요새 CSI를 보면은 정말 과학 기술이 아니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단서들로 범인을 잡아내곤 합니다. 정말 과학이 어디까지 활용될 수 있는지 정말 아주 재미있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강연자는 바로 이러한 과학 수사에 대해서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이번 강연자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학으로 밝히는 범죄의 진실입니다. 예, 오늘의 강연을 해주실 유재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제가 법과학, 과학수사 이런 커다란 주제인데요. 아까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셜록 홈즈에서부터 CSI까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과학수사가 정말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저희랑 좀 공유해 줄 수 있으신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역사적으로 기록된 과학수사는 셜록 홈즈로부터 시작합니다. 과학수사의 역사에서 매우 흥미있는 부분인데요. 네. 실제로 범죄 수사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립한 한스 그로스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치안 판사가 자기의 교과서를 저술하는 과정에서 참고했던 책이 바로 셜록 홈즈라고 하는 소설책이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최초로 기록된 과학수사 기법들이 그 소설책 안에서 시작이 됐죠. 실제로 셜록 홈즈, 코난 도일이 쓴 셜록 홈즈라는 소설책 안에는 한 40년 후에야 나타나는 과학수사 기법들이 그 책들에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그 SF 소설들도 완전히 뭐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SF 소설에서 등장하면서 한 20년, 30년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정말 현실화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 과학 수사 쪽도 정말 그 셜록 홈즈를 참고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예, 오늘 그 강연 전반적인 강연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과학 수사라고 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 만능 키처럼, 만능 열쇠처럼 인식되기에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 수사라는 것이 잘못 사용됐을 때는 다소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제대로 사용됐을 때는 범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열쇠가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가볍게 다루면서 짧은 시간 동안 강연을 하도록 하겠고요. 시간은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질문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한번 조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만 봤던 그 과학수사의 그 속살을 한꺼풀 벗겨보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많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많은 매체들이 과학을 활용한 수사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001년도로 기억하는데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 CSI라고 하는 새로운 드라마를
송출한 다음에 실제로 미국 내 많은 대학들이 법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관심을 보였고 10배가 넘는 대학들이 법과학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법과학과 관련한 많은 학과들이 생겨나고 있고 프로파일러라든지 과학사 요원이라든지 이쪽 분야에 관련된 직업군을 선택해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죠. 아마도 과학사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진다면 그러한 사회적인 어떤 방향 이런 것들 조금 더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꺼낼 이야기는 다소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과학수사의 이야기와는 거리가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수사가 그렇게 사건의 수사에 강하게 사용되기 전의 시절에 있었던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왜 과학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이 현대사회 범죄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지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너슨 프로젝트입니다. 이너슨 프로젝트는 결백 입증 프로그램, 결백 입증 프로젝트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1992년 미국의 한 대학에 2명의 법학자가 계획을 세웠던 프로젝트입니다. 영국의 한 생물학자가 DNA를 통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학계에 발표한 것이 1980년대 일입니다. 그 이후에 범죄 수사는 급속도로 발전을 했죠. 물론 DNA 기술의 발전이 범죄 수사에 굉장히 큰 역할을 미쳤습니다.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과거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 예를 들면 살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강간 이러한 위험한 사건들의 범인으로 몰렸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할 만한 그 어떤 물적인 증거들,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물적인 증거들이 없이 재판에 회부되고 기소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유죄가 선고돼서 실제로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2명의 학자들의 의심으로부터 이 프로젝트는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2014년인 올해 기준으로 316명이나 되는 무고한 사람들이 자유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중에 일부 사람들은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상당한 사람들은 미성년자인 때에 감옥에 들어가서 형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평균 재소 기간은 이들이 다른 사람이 했던 범행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자유를 억압받고 감옥에서 살았던 평균 재소 기간은 약 13년에 이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가는데 그 어떤 변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억울하게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형 집행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13년을 살다가 나와서 다행인가요? 이들의 빼앗긴 13년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을까요? 지금 보이시는 이 두 분이 베리 셰크 그리고 피터 뉴펠드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재판의 결과로 형을 살고 있다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훌륭한 그 두 분의 얼굴은 한 번쯤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영화였어요. 제가 하는 분야에 관련된 영화다 보니까 여러 차례 이렇게 반복해서 본 기억이 납니다. 컨빅션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컨빅션은 유죄 판결을 받다, 확정 판결을 받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영화는 다른 유명한 영화들이 그렇듯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주인공인 케니 워터스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살인 사건에서 용의자로 지목되고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 사람의 유죄는 확정되고 맙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범죄 현장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몇 장의 사진을 받아보게 되죠. 자, 당신이 이 사건을 목격했으니까 이 안에서 범인이 누구였는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봐라 라고 형사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가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이 사람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수사는 그것을 참고해서 하게 됩니다. 그 수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경찰은 어떻게든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물리적인 증거가 없을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것이 분명한 목격자의 진술은 매우 강력한 단서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케니 워터스 사건도 그러한 강력한 목격자의 증언에 의해서 수사가 재개되고 그리고 케니 워터스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들이 분명하게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목격자의 증언이 훨씬 더 강력하게 사용됩니다. 1980년 5월 21일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50대 한 여성이 몸에 많은 상처를 입고 살해를 당합니다. 현장에 있던 토스트기에는 피가 묻은 지문이 있었습니다. 피가 묻은 이 지문은 개인을 식별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케니 워터스의 지문과 비교했습니다. 결론은 케니 워터스의 지문이 일치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자기의 직장에 있었던 케니 워터스의 알리바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사용한 증거 중에 가장 신뢰했던 증거는 바로 케니 워터스의 범행을 입증해 줄 목격자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미국에서도 재판에 이렇게 물적인 증거들이 강력한 역할을 할 거라고는 여겨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혈액형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가 쥐고 있던 피 묻은 머리카락 그리고 토스트기에 남아있는 지문 그리고 케니 워터스의 근무일지에 적혀있는 그의 확실한 알리바이 이것들은 바꿀 수 없는 명백한 케니 워터스가 범인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재판에서 모든 것을 인정받고 종신형이라는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케니 워터스에게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여동생이요. 여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냥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오빠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요. 이 케니 워터스의 동생은 로스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딸 때까지 18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지금부터 다시 공부해서 그렇게 엄청난 시험에 통과하고 어떠한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 그런다면 우리가 그만큼 두려움 없이 하나를 향해서 갈 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 쉽지 않겠죠. 이 케니 워터스의 동생은 결국에 변호사가 됐고 그때 마침 이너센트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남아있던 용의자의 흔적들 중에 그 혈액 몇 방울을 이너센트 프로젝트에 맡기고 그리고 케니 워터스의 DNA와 비교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결론은 당연히 케니 워터스의 것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18년 만에 케니 워터스는 석방이 됩니다. 석방되자마자 6개월 만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의 나이가 29살. 그리고 석방됐을 때의 나이가 47살이죠. 예. 그리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지요. 이래 한 사람의 인생만 들여다보면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정말 미국 사회에 얼마나 더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300명이 넘으니까요. 아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를 방어할 그 어떤 방법도 쓰지 못한 억울한 재소자들이 얼마나 더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러한 판결을 만들어낼까요? 그들도 분명히 많은 것들을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왜 이런 판결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요? 주요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격자의 잘못된 지목. 과거의 과학사가 발전하기 전에는 그 사건을 직접 목격했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절대적인 신뢰를 줬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범인을 지목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라인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관련돼 있는 사람들 아니면 동종 전과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한 줄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또는 목격자에게 한번 사람을 지목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강단에 선 저의 모습을 만약에 아까 복도에서 아마 저를 본 사람들이 이 중에 몇 명 있을 겁니다. 저를 본 사람 기억납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나 아까 복도에서 저분 본 것 같아. 제가 복도에 10분 넘게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교복을 입은 몇몇 학생들과는 눈도 마주쳤습니다. 근데 저 지금 처음 보죠. 자, 아주 급박한 범죄 현장이 있습니다. 또는 그것이 나의 범죄,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내가 본 것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옆에서 본 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이들에게 주어진 몇 장의 비슷한 사람의 얼굴이 담긴 사진 또는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범인을 골라내야 할 겁니다. 그 순간에. 그렇다면 비슷한 사람을 골라내겠죠. 비슷한 사람이 바로 그 범인일까요? 이너슨 프로젝트에서 무죄가 확정된 판결의 75%가 이렇게 목격자의 잘못된 지목으로 발생합니다. 그 다음엔 잘못된 법과학의 적용이나 해석입니다. 법정에선 법과학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이 머리카락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머리카락과 형태적으로 비슷하냐라고 물어보는 검사의 질문에 형태적으로 비슷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 나라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저러한 형태의 모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는 현장에서 발견된 O형의 혈액형을 가진 혈흔, 그것이 범인의 것과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는지 질문합니다. 맞습니다. 일치합니다. 하지만 전체 국민의 4분의 1이 그러한 혈액형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또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법과학의 적용이나 그 법과학을 통해서 무엇을 입증하고자 하는 전문가의 잘못된 또는 소극적인 증언들, 이런 것들이 또 이러한 오판을 만들어냅니다. 참 놀랄만한 일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거나 강간을 저질렀었다는 이유로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비율이 전체 사건의 25%에 이른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내가 하지 않은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스스로 자백합니다. 이런 일들은 수사기관의 회유 또는 더 큰 범죄를 숨겨줄 테니까 이것을 인정해라라고 하는 어떤 모종의 협상,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나쁜 의도를 가진 정보 제공자입니다. 이 케니 워터스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케니 워터스의 사건에서 제보를 했던 사람은 케니 워터스가 당시에 동거했던 동거녀였습니다. 동거녀와 다시 동거를 시작한 새 남자친구. 그 사람이 동거녀로부터 그 사실을 듣고 경찰서에 제보를 했죠. 돈을 바라고요. 이렇게 무엇인가를 바라고 잘못된 제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케니 워터스 같은 억울한 피고인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법과학적 증거는
양날을 가진 검과 같습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한쪽 날도 점점점 자라지만 다른 쪽 날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자라납니다. 과학적 증거가 잘못 사용되거나 또는 과학적 증거가 아예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칫 이 칼은 엉뚱한 사람을 베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학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과학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일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 케니 워터스 오누이의 사연 굉장히 감동적인 것 같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오빠를 감옥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로스쿨도 들어가고 결국 구해냈는데 또 안타깝게도 오래 이 밖에 살지 못하고 그랬던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였고요. 오늘 혹시 여기 방청객들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데 혹시 교수님께 강의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었으면 지금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주 간단한 질문도 좋고요. 좀 이거 어려워서 교수님께서 대답하실 수 있을까? 이런 아주 어려운 질문도 좋습니다. 대답 안 할 거예요. 예. 오늘 강연 너무 감명 깊게 들은 한 학생입니다. 현재 저의 꿈이 프로파일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강연이 더더욱더 저한테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서는 범죄심리학과라는 거를 전공을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범죄심리학과 외에 법의학과란 것도 전공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법의학과랑 법과학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범죄 수사를 다루는 과학, 증거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과학. 증거과학을 이제 법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과학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가 바로 지금 말씀하셨던 법의학. 법의학은 주로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일. 우리가 흔히 부검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것이 바로 좁은 범위의 법과학입니다. 좁은 범위의 법과학.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프로파일링을 구성하는 주요 학문이 아마 심리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일단 프로파일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심리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요.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현장을 잘 모르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범인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러가 되거나 아니면 프로파일러를 뽑는다면 현장을 먼저 물리적으로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심리학을 공부도 하고 과학도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늘 과학 이야기하는 곳이죠? 예, 교수님,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과학 수사의 역사가 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법과학 자체가 1900년대 초반에 책에 쓰여졌을 만큼 100년이 약간 넘은 역사를 갖고 있고 100년 전 초창기는 주로 시체 부검 그리고 지문 이 정도의 과학에 국한돼 있었던 것이 바로 법과학 분야였었죠.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은 어려움을 좀 겪으면서 법과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이 정착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안전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일찍 그러한 과학수사 기법들이나 제도들이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빨리 정착을 했고 현장에 나가는 우리나라 과학수사 요원들의 수준이 다른 선진국의 과학수사 요원들의 수준에 못지않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많은 요인들이 사회를 안전하게 하겠죠.
오늘 과학으로 이 범죄를 예방하고 또 범죄자를 추려내고 또 누명을 벗겨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는 강의 해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과학수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이 과학수사라는 것이 아주 교활한 범인들을 색출하는 데만 쓰이는 줄 알았는데 아주 무고한 사람들을 구해내는 베리 쉐이크와 피터 뉴펠드의 이런 이노센트 프로젝트에서 3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해냈잖아요. 이런 용도로도 쓸 수 있구나. 참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진실은 항상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근데 바로 이 과학적인 방법론이 그 모호한 진실의 경계선을 점점점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예, 톡톡 튀고 아삭한 과학 강연 사과나무.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